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50에 배우는 진정한 말의 품격 이렇게 잡았습니다. 50살에 배우는 말의 품격이다 이런 말이죠. 왜 하필이면 50이냐. 50이라고 하면은 100세 시대 인생에서 절반쯤 됐을 뿐만 아니라 50이면은 시니어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0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어로 잡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한 번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말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에 배우는 진정한 말의 품격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말의 품격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막말을 한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학생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또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9%가 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그렇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95%가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학생이 좀 더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역전이 돼가지고 남학생이 93%, 여학생이 97% 욕을 더 한다고 이런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하게 또 흥미로운 것은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나 꼴찌를 하는 학생이나 욕을 하는 데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평준화가 된 것 같은 그런 참 그야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도 욕을 많이 하는데 이 학생들이 커가지고 결국 성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욕 문화가 점점 확대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욕설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뭐 식당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요. 조금만 뭐 하면은요, 욕이 튀어나가고 욱하고 말이죠. 폭언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말의 품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품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자. 품격의 품 보면은 이렇게 입구자가 3개가 돼 있죠. 그것이 격입니다. 입이 3개가 쌓인 격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격은 물론 행동 거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격이 안 좋다, 품격이 없다 하는 것은 입에서 문제가 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 말을 갖다가 험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군자라고 하는 거 있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윤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습니다. 군자의 군자가 그렇죠. 한문을 보면은 다스릴 윤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자는 입을 다스리는 것이 군자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왕이 광대 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걸 찾아와라. 또 다른 광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착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이 두 광대가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착한 것을, 선한 것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내놨고 또 한 광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내놨는데 그 2개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잘못하면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여러분들 화술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또는 웅변 학원도 다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화술보다 중요한 것은 심술입니다. 심술.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화술보다 심술이다. 마음보가 제대로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참 예쁘다 하고 말을 하더라도요. 비꼬는 말과 글로 써놓으면 똑같죠. 글로 써놓으면 너 참 예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심보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시비 거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심보가 나쁘면요, 표정에 나타나죠.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IQ라는 걸 아시죠? 지능지수 IQ.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NQ가 있습니다. 뉴스 할 때의 N입니다. NQ. NQ가 뭐냐? IQ와 NQ, 즉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상대방이 바보 같다고 해서 막 가지고 놀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NQ가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가 말을 R로 말하느냐 O로 말하느냐 어떤 심보를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상대방의 NQ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NQ는 무엇의 약자냐? 눈치지수의 약자입니다. 눈치지수. 다시 말해서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모르겠지 하지만 상대방은 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심보를, 마음보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대화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화법을 바꿔야 되는데 대화법을 바꿀 때에 마음속에 다듬어야 될 것이 첫째, 아까 말씀드린 심보고, 또 하나는 뭐냐? 대화냐 대립이냐를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지 대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대립적입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선선히 받아들여주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기 의사를 말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아니라 대립이 되죠. 이 대립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느냐 대립을 하고 있느냐. 대립을 하고 있는 것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말투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투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투가 상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좀 실험을 해보세요. 상냥한 말투로 말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무뚝뚝한 말투로 말하면 표정이 경색돼 버리죠. 그래서 말투가 표정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화법에서 신경 쓸 것은 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스몰 토크라고 하죠.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작은 토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은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란 말 아시죠? 이게 스페인어라고 알고 있는데 탁구의 용어입니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할 때는 티키타카, 티키타카. 내가 한번 주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내가 또 말을 건네면 내가 건네는데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스매싱을 하면 나도 모르게 강하게 스매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말을 던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토킹 스틱을 가져야 됩니다. 토킹 스틱이 뭐냐면요. 미국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쓰던 지혜로운 대화 방식입니다. 특히 토킹 스틱, 말하는 스틱이죠. 토킹 스틱은 이 스틱인데 그것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런 조그만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만이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자기가 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걸 주면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또 자기의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토킹 스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인디안 방식인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한 사람이 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참 지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안에게서도 배워야 될 대화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토킹 스틱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으면은 즉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고 상대방이 말하고 즉 토킹 스틱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이런 대화 방식을 익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다를 떠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다를 떤다고 하죠. 그래서 좀 비하합니다만은 저는 제 아내에게도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러 나올 때 얘기했습니다. 동네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좀 떨다 와라. 수다가 왜 좋으냐면요. 이게 바로 스몰 토킹이에요.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를, 그냥 즐거운 얘기를, 유머러스한 얘기를, 농담 같은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수다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게 수다가 아니죠. 무슨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일상의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수다인데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시니어가 되고 더욱 더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됐을 때에 말수가 적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치매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수가 갑자기 적어진다. 치매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요, 잡담을 많이 하세요. 잡담에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잡담에 의학적 효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잡담을 즐기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우선 수다를 떨지 않죠. 그래서 수다의 효과를 보면은 첫째가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심각한 얘기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창한 얘기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맞아 가벼운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첫째는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다의 효과가 뭐냐면 긴장을 해소합니다. 그냥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긴장감이 해소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도 보면은 여기 PD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던지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잡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억압의 해제. 억압의 해제가 뭐냐? 이게 의학적 용어인데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거죠. 말로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우울한 상태에서 누굴 만나가지고 막 실컷 떠들고 나면은 후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다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감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즉, 혈압도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혈액순환이라든가 각종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왜 수다를 나쁘다고 할까요? 수다를 할 때에 지켜야 될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데 3B입니다. BBB.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수다하시면 됩니다. 실컷 잡담을 하시되 이 세 가지만 꼭 지키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꼭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3B입니다. BBB. B, 첫째 B. 수다를 실컷 떠시되 절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되게 수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실컷 잡담을 했는데 그 안에 남을 비난하는 말, 험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첫째, 비난을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첫째 B입니다. 두 번째 B는 뭐냐? 비밀을 지켜줘라 이런 얘기죠. 요즘도 보면요. 남의 비밀을 심지어는 녹음까지 해가지고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남의 비밀은 지켜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 우리 남편은 이런 일이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같은 데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걸 듣고 다 퍼뜨린다면 그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고해성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수다를 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남들로 하여금 듣게 된 남들로부터 이 수다를 떨면서 듣게 된 비밀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수다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비지요. 나머지 비는 뭐냐? 아무리 비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비밀을 지켜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수다예요. 자기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비는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라 이런 얘기죠.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도 한마디 할 수 있는 틈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수다꾼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계속 자기만 달달달달달달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자기만 떠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도 말할 수 있는 틈을 줘라. 이 세 가지 비만 지킨다면은 여러분들은 수다의 대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비비비 마음속에 꼭 가다듬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나눌 때 품격이 있으면서 오늘 주제가 품격이 있는 대화술 아닙니까?
품격이 있으면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만 떠드는 수다 가지고 되지 않죠. 수다 가지고 품격이 있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격 있게 대화를 유도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냐? 선수는 질문으로 합니다. 질문으로 대화를 끌어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하잖아요. 질문을 하세요. 야, 그 옷 참 이쁘다. 어디서 산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수다를 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옷이 어디서 산 건데, 뭐, 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뭐, 얼마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비싸가지고, 다른 동네에 갔다가 보니까 또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청해주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랬어? 이게 맞장구 치면서 경청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말이 끝나잖아요. 그럼 또 질문하면 돼요. 어제는 뭐 하고 지냈냐? 그러면 어제 말이죠.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말이죠. 시누이가 와가지고 뭐 하다가 무슨 시누이가 말이죠. 전 아주 셈이 많아가지고 어쩌도 비밀스러운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맞장구 치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고 맞장구 치고 이렇게 되면요. 품격 있게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또 간단한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말을 품격 있게 하려면요. 한 템포 늦게 말하면 됩니다. 한 템포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한 템포 늦게 말하면 됩니다. 이 늦게는 천천히 하고 다르죠. 상대방이 말하고 난 다음에 말이 끝나자마자 얼른 내지를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말하는 얘기라죠. 또 한 템포 낮춰서 말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예전에 어느 카페에 갔는데 여성 5분이 앉아 있었는데요. 완전히 카페가 떠나가듯이 말이요. 깔깔깔깔대고 어제 제가 그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는데요. 이 제주도 공항에 그 대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 의자에 뒤에 앉아있는 여성들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50대 초반의 여성 4명이 있었는데 뭐 시누이 욕에서부터 그걸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한 템포 낮춰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템포 여유롭게 이 한 템포 늦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한 템포 늦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템포 천천히 하라, 한 템포 늦게 나중에 하라, 한 템포 낮춰서 하라, 한 템포 여유롭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품격이 있어집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말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템포 늦게 천천히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천천히 말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눌 때는 혼자서 천천히 하자 속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할 때 보면요, 너무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다 보니까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가 결함이 있느냐? 똑같은 강사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줘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말을 천천히 해야만이 품이 있을 뿐 아니라 7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귀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요.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말하다 보면요. 품격 있게 느껴집니다. 품격이 없는 사람이 속사포로 말을 하지, 소위 말해서 고관대작들 보세요. 고관대작들 폼 잡는 사람들 보면요. 말을 천천히 하지,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말을 빨리 하면 어떻게 생각되던가요?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하지? 품격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세일즈맨을 만났을 때 말을 천천히 하면 믿음이 가죠. 그런데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속사포로 막 빨리빨리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렁뚱땅 팔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쏟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말을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천천히 말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빨리빨리 말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면은 당연히 감정이 조절되고 다섯 번째로 말 실수를 줄이게 되죠.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말을 천천히 하면요. 좋은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을 천천히 하면요. 목소리가 좋다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섯 가지 목소리가 낮고 정중해지고 품격 있게 느껴지고 설득력이 높아지고 감정이 조절되고 말 실수를 줄이고 좋은 목소리로 느껴짐으로써 마지막 일곱 번째 말 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이지 말을 천천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면은 좀 대화가 즐거운데 어떤 사람하고 하면은 짜증스러울 때가 있죠. 그것을 제가 짜증 화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고 하면 이 사람하고 괜히 말을 섞었다. 짜증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짜증 화법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말을 가로채지요. 저도 이렇게 화술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만은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아들의 말을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좀 제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듣고 말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미안하다. 하고 나서 제가 이 원칙을 새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맞다. 말을 가로채지 말자. 말을 가로채는 사람이 꼰대예요. 그래서 짜증 화법의 첫 번째가 말을 가로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토달기죠. 토달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선선히, 그래, 맞아. 야, 저 신나겠다. 좋다. 할 게 아니라 말이죠. 꼭 토를 달지요. 꼭 토를 달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지. 이게 토를 다는 사람. 이게 짜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토를 달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요, 깐족거리는 사람 있죠. 깐족거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 내일부터 담배를 끊었어 하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화이팅!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일은 또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이렇게 깐족거리는 사람 있죠. 당신 담배 끊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깐족거리는 사람. 이거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깐족거리지 말라는 것. 네 번째 짜증 화법은 뭐냐?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말만 하면 당연히 짜증나죠.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가로채지 마시고, 토달지 마시고, 깐족거리지 마시고,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즐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발이지 대화를 나눌 때 꼰대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꼰대가 뭡니까? 원래는 주름이 졌다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꼰대. 번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꼰대기.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가 주름이 졌다고 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80, 90이 됐어도 꼰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만 들었다면 꼰대 하는데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시니어가 돼가지고 나이 젊은 사람들이 꼰대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 품새가 젊으면은 꼰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느냐? 제가 공식을 만들어 왔어요. 참가비나 주소. 이거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죠. 참가비나 주소 이런 얘기죠. 첫째,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우리는 쓸데없는 참견을 많이 해요. 그 참견을 많이 하면은 그게 바로 꼰대의 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요. 꽤 쓸데없이 에너지 들어가면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가르치려고 하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참견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바로 그게 꼰대 화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는 뭐냐? 비난하는 거죠. 남을 험담하는 게 바로 꼰대짓입니다. 남들이 험담을 할 때는요. 침묵해버리세요. 그리고 차라리 말이죠. 화제를 돌려버리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맞아 하고 같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죠. 나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꼰대 화법이라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라떼 화법이라고 하죠. 이 커피의 라떼를 빙자해가지고 그 라떼를 갖다가 거기다가 차용해가지고 라떼 화법, 커피의 라떼 화법을 라떼 화법이라고 하죠. 라떼와 라떼.
그래서 제가 라떼 화법을 바꿔가지고 무슨 화법을 쓰기를 권하느냐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커피의 종류를 전부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라떼도 있고 말이죠. 뭐도 있고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러다가 에스프레소에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라떼 화법을 하지 말고 커피의 라떼 화법이 바로 라떼는 말이야 그런 화법이니까 라떼 화법을 하지 말고 에스프레소 화법을 하라. 에스프레소 화법은 뭐냐? 에스프레소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yes please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그것은 꼰대 화법이지만 yes please 그래 맞아. 그리고 please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yes please 화법이 바로 에스프레소 화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 맞아. 커피를 마시더라도 커피는 비록 라떼 커피를 마시더라도 마음속에 화법은 에스프레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비록 아메리카노를 마시더라도 화법은 에스프레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가 비나 주는 뭐냐?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시지 말라는 거죠.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바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시지 말라. 그 다음에 나, 참, 가, 비, 나, 주, 소 마지막 소는 뭐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소는 소리를 높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식 잘 만들었죠? 참가비나 주소에 어긋나면은 바로 그것이 꼰대가 된다는 것이요. 참가비나 주소를 잘 활용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젊은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이 젊은 사람하고 말할 때가 참 중요해요. 젊은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죠. 흐르는 강물처럼 참 명합니다.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브래드 피트, 저 유명한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3부자가 아버지는 목사죠. 목사와 브래드 피트와 그리고 맏형, 브래드 피트가 막내입니다. 막내고 맏형 이렇게 세 부자가 삽니다. 물론 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래드 피트가 막내인데 브래드 피트는 막내답게 천방지축이에요. 젊은이답게 말이죠. 천방지축인데 맏형은 약간 노숙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는 소위 말하는 꼰대지요. 꼰대입니다. 아버지하고 죽이 맞아요. 근데 브래드 피트 막내는 자기 멋대로 하는 젊은 사람의 신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브래드 피트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목사를 은퇴하죠. 은퇴하는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부자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마구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랑했다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세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니어로서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함께 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존중으로 바꾸면 신세대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신세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갑이나 주소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명절에 추석 때 말이죠. 추석 때 집에 좀 오라고 하니까 저는 요번 추석 때 안 내려가겠어요. 그게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1년에 2번은 조상을 모시러 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를 존중해 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참갑이나 주소를 머릿속에 잘 담아서 실천하시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침묵하세요.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침묵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막 험담을 많이 한다든가 할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괜히 동조하지 마시고 자리를 막 험담판이 벌어졌으면요, 자리를 뜨는 게 최고인데 그렇다고 자리를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험담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한마디만 더 건네면은 맞아 소리만 한번 하면은요, 나중에 말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야, 그 친구가 너를 욕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가 잔뜩 났을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잔뜩 났을 때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화가 잔뜩 나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잠을 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잘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을 때, 상대방이 속된 말로 내 염장을 질렀다 해가지고 화가 잔뜩 났을 때는요, 차라리 입을 꾹 다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는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도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침묵하느냐?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원님이 고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 왜 싸우느냐 했더니, 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 곱하기 7은 28인데, 4, 7이 28인데, 이 녀석이 말이죠, 4, 7이 27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 4, 7이 27이라는 녀석이, 아닙니다, 원님, 4, 7이 27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 4, 7이 27이 맞지요. 근데 이 사람이 4, 7이 28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4, 7이 28인 사람이 뭐라냐? 원님은 정답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4, 7이 27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곤장을 좀 때려주세요 했어요. 벌을 줘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원님이 포졸들에게 뭐라 하느냐? 여봐라, 예, 지금 4, 7이 28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곤장을 때려라. 그러니까 4, 7이 28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원님, 왜 내가 정답인데 나를 때리려고 합니까? 했더니 원님 4, 7이 27이라고 말도 안 되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해서 곤장을 때리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거기서 티격태격 너는 어떻고 너는 야냐 너는 여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때는요, 침묵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서 해봤자 설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할 때는 꼭 침묵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3가지 독이 있습니다. 3독. 이걸 독하게 지켜야 됩니다. 3독. 말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3독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독은 뭐냐? 독점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말을 독점하지 마세요. 독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서 말하는 것, 이게 수다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독점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은 뭐냐? 독선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래야지, 그건 아니야 하고 자기가 무슨 심판관인 것처럼 말이죠. 독선이죠. 그건 고집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독점하지 말고, 독선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독은 뭐냐? 독설하지 말라는, 욕하지 말라는 거죠. 독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상대방의 마음에 칼질을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이걸 독하게 3가지를 지켜야 돼요. 아까 수다 떨 때 3B를 얘기했죠. 비비비, 그거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꼰대 화법, 참가, 비나, 주소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이제 또 3번째 기억하실 것이 3독입니다. 독점하지 말고, 독선하지 말고, 그리고 독설하지 말고, 이 3가지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은 품격 있는 대화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남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간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부 간의 대화를 제대로 집에서 말이죠. 집에서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부부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깥에 나가서 대화의 기법이 향상된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부부 간의 대화부터 잘 하셔야 돼요. 부부 간의 대화는 제가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 2, 3, 4, 5로 만들었어요. 아까는 창갑이나 주석, 꼰대의 공식이죠. 이번에는 1, 2, 3, 4, 5로 만들었습니다. 1은 뭐냐? 일단 경청하라. 일단 경청하라. 로저스의 상담 심리학을 보면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사람이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이 로저스의 상담 심리학에 보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경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요즘 굉장히 쓸쓸해요 하고 아내가 말하면 정말 요즘에 당신이 많이 쓸쓸한 모양이야.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요즘 당신이 쓸쓸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이죠. 남편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느냐.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하면은 그래, 외로운가 봐. 아, 요즘 당신 외로웠어? 이렇게 인정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라도 그럴 거야. 뭐 가을이 돼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남편은 말이죠. 지금 저 상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말이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돈 벌어오니라고 애쓰는데 당신은 편하게 무슨 외로울 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단절되죠. 그래서 일단 경청하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부 대화의 요령입니다. 1. 2는 뭐냐? 이기죽거리지 마라. 약 올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부 대화의 기술은 이기죽거리지 마라. 약을 올리거나 빈정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이죠. 안전아, 선아, 당신 생각 이런 노래를 흥얼거린다면요. 맞장구 치거나 말이죠. 한번 끝까지 불러보세요. 해야지 말이죠. 당신이 언제 내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데도 토를 단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기죽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쁜데 그러면 말이죠.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이러지 마세요. 왜 용돈 달라고 그러나 왜 갑자기 이쁘다고 그래. 이렇게 이길거리지 마세요. 이쁘다 그러면 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삼갈 말은 삼가셔야 됩니다. 1, 2, 3의 3이죠. 삼갈 말은 삼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댁에 대한 욕을 한다든가 당신 집안이 원래 그래. 당신 아버지가 원래 그러셨잖아. 당신 어머니가 원래 그러셨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혼할 때는 이혼하더라도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삼가해서는 삼가할 말은 꼭 삼가해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1, 2, 3, 4. 4는 뭐냐?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부부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국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아내하고 그 외국 남편하고인데 그냥 끊임없이 I love you 사랑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의 소리를 잘하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쪽쪽 키스하고 하던데 만약에 그 한국 여자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으면은 사랑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일상화된 것이 서양 문화잖아요. I love you.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서 다 기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랑해 하는 것은 볼품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말이죠. 참 추석 음식을 만드니라고 고생했으면 여보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또는 미장원에 갔다 와서 말이죠. 폼 잡고 왔으면 야 머리 잘했다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죠. 뭔 머리가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멋지고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머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 또 남편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 우리 한국 남편이 좋아하는 말이 첫째가요. 당신밖에 없어래요.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주세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요. 애들이 당신 닮아서 똑똑해. 이 말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2, 3, 4, 5. 5는 뭐냐? 오케이식 대화를 하라 이거죠. 시원시원하게 응답하라 이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오케이, 알았어. 여보, 청소 좀 해줄래요? 하면은, 아이, 뭐, 당신이 하지. 뭐, 이렇게 참 찌뿌둥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할게. 이것이 바로 오케이식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식 대화를 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1. 일단 경청하라. 2. 이기짓거리지 마라. 3. 삼갈 말은 삼가라. 4. 사랑을 표현하라. 5. 오케이식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부부간에 훨씬 더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1, 2, 3, 4, 5를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말이죠. 이 1, 2, 3, 4, 5법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말이죠. 침대에 누웠는데 일단 나에게 오라고요. 나 좀 보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가 뭐냐. 이게 1, 2, 3, 4, 5 하는 줄 알고 이가 뭐냐 했더니 이왕이면 더 가깝게 오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은 뭐냐 했더니 3, 4만 기분 좀 내보자고요. 그래서 4는 뭐냐. 내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했더니 사나이가 뭐 이래. 그랬더니 제가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오늘은 틀렸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1, 2, 3, 4, 5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대화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대화에서 1, 2, 3, 4, 5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지금까지 공식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수다 떨 때 비비비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밀을 지키시고,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고, 그리고 참갑이나 주소, 참견하지 말고 말이죠.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 아시죠? 그거 전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독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독선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독선하지 말고, 이런 세 가지를 독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한 템포 늦게 천천히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해서 항상 그냥 허허대고 좋은 사람만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황희정승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황희정승 이야기 아주 유명한 건데 조선조의 최고의 최장수 영의정이었던 황희정승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조 개국 초기에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살았는데 여러 왕에 걸쳐서 고관의 자리를 지켰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을 했어요.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처세가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황희정승 하면 처세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이 황희정승한테 어느 날 이 마당을 걸어가니까 두 여종이 막 싸운 거예요. 둘이서 막 싸우니까 왜 싸우느냐 했더니 한 종이 말이죠.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일러 바쳤죠. 일러 바치니까 허허 네 말이 옳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틀리다고 하는 종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쭉 얘기하니까 말이죠. 허허 네 말이 옳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부인이 말이죠. 아니 영감 얘 말도 옳고 제 말도 옳다면 그게 되겠어.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허허 당신 말이 옳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I am okay, you are okay, all okay예요. 너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다 옳다는 그 처세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죠. 무조건 얘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너도 옳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은 황희정승이 그런 하인들의 쓸데없는 말싸움에는 말려들지 않고 그래 너도 옳다 했던 사람이지만 이분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조 때 말이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태종에게 말이죠. 할 얘기는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황희정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귀양까지 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쓸데없는 말 참견에는 말려들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얘기는 끝까지 다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50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의 품격을 지킬 것인가를 대화의 장면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배웠고
꼰대가 되지 않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황희정성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품격을 지키면서 해야 할 말과 아닌 것을 가려서 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공식 마음속에 꼭 담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활용해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참 저분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큰 화근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화법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